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30일 오전 10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사건 심리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중의 핵심인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공격한 것입니다. 군대를 사용을 해가지고, 따라서 이 자체가 반역이죠. 내란죄라는 형사 법의 어떤 용어보다는 반역이란 말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런 위험 인물을 일단 직무 정지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여기서 심리를 해가지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국 이후에 여러 차례 비상계엄령이 펴졌습니다. 그 목적은 소요를 진압한다든지, 부마 사태 때 펴졌던 비상계엄령 같은 거, 또는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정권을 더 강화하기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 실체가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쁘든 좋든 그게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그 출발이 공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작년 4월 총선이 아주 공정하게 치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국, 북한 등과 야합한 부정선거 세력이 선거 결과를 조작을 했고, 그 결과 부정하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하는 공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그러한 반국가 세력이 정벌을 하고 있다 하는 망상과 공상에 근거해 가지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아니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미친 계엄이었습니다. 맨정신으로 한 계엄과 망상으로 한 계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망상에 의한 발작적 계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핀 것은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추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심하게 대한민국을 공격한 계엄이었고, 가장 심하게 이성을 상실한 계엄이었습니다. 그런 윤석열은 지금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파면할 거냐 말 거냐 하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탄핵 심판은 사람을 잡아넣는, 구속하고 재판을 통해서 감옥에 보내는 형사 사건과는 다릅니다. 일단 위험한 인물이니 직무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파면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탈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일종의 징계 절차입니다. 이 징계 절차는 형사 재판과는 달리
그 증명하는 게 그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로 말하면 사규를 위반했느냐 여부만 따지면 됩니다. 형법을 위반했느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상당히 좀 느슨하고 신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아니, 윤석열이 망상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대한민국 심장부를 공격을 했는데 이게 파면 사유가 안 됩니까? 이게 파면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오래 지리하게 서로 논박을 하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야 될 정도로 애매모호합니까? 윤석열이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사건이 이게 파면 사유가 안 됩니까? 아직도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게 파면 사유가 안 되는 겁니까? 들려오기로는 확인된 게 아닙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3명이 윤석열 탄핵 그러니까 파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세 재판관이 5천만의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들이 고집을 피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기각 그리고 대통령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이 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은 앞으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찍혀가지고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군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김용현 등 그들을 뽑아내가지고 어떤 수를 쓰든지 해가지고 그들을 석방해가지고 다시 군 요직에 임명을 해가지고 제2, 제3의 계엄령을 펼 때 이번에는 명령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할 때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반역 면허증을 준 것 아닙니까? 대역죄의 면허증을 준 것 아닙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세 사람이 있다면은 그 세 사람이 이건 좀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의 12제자가 만약 헌법재판관 역할을 한다면 12제자가 모여가지고 가룟 유다를 심판하는데 가룟 유다가 나쁜 짓을 했지만 좀 동정할 점이 있다. 예수님이 너무 가룟 유다를 몰아붙여가지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으니까 가룟 유다를 용서하고 다시 제자로 복귀하도록 하자 하는 이런 심판을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가 잘못됐고 가룟 유다는 동정할 점이 있다라고 그 제자들이 심판하는 것이나 헌법재판관, 소수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했지만은 그동안에 줄타는 한 국회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면은 그 순간 대한민국은 해체의 길로 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현직 복귀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현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편에는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국군을 통수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이면은 국제사회에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다가오는 에이펙 경주 정상회담이 제대로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대가 분열돼 버리는 거죠. 군대가 윤석열 충성파와 대한민국 충성파로 갈라져서 만약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두 세력이 무기를 든 두 세력이 격돌을 하면은 그게 바로 내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2011년 시리아가 왜 내전으로 갔느냐 하면은 그 안에 시리아 군대 내에서 아사드에 충성하는 파와 반대파가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우면서부터 13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약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윤석열 때문에 내전 상태로 들어가면은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남침 초대장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김정은이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앞두고 왜 헌법재판소는 주저주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했는데 그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직에서 해임해야 되겠다는 그 결정을 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사장이란 자가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회사로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이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회사 경영권을 차지했는데 그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은 그 회사는 난장판이 되고 깡패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몇 사람의 헌법재판관은 그들의 작금의 행동이 어떻게 기록되어서 역사에 남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한, 그것도 대한민국을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한 윤석열을 용서하자는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이들은 탄핵감입니다. 감사합니다.